새벽 1시 딸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나에게 고백했다.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고, 그의 내연녀 때문에. 나는 말없이 딸을 부축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나는 경찰 제복을 입었다. 탄창에 총알을 채우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계획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나는 방금 영상을 끄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길고 지친 야간 근무를 마친 후 내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이 한마음 동네에서 경찰로 일하는 것이 항상 생사를 오가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별밤 포차에서 싸움을 중재하고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그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개의 짖는 소리와 이웃집 아이들이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벌써 새벽 1시였지만 이 동네는 잠들 줄을 몰랐다. 젊은 무리들은 분명 매일 밤처럼 길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있을 터였다. 나는 눈을 감고 소음을 무시하려 했었다. 잠시라도 머리를 쉬게 하고 싶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경찰로서의 본능이 즉시 발동했다. 이 시간에 누가 이런 식으로 문을 두드린단 말인가. 나는 서둘러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만약을 대비해 의자 하나를 꽉 움켜쥐었다. 누구세요? 나는 문 밖으로 물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몇 번 더 약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후 끊어질 듯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제발. 나는 숨을 들이켰다. 딸 수민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문고리를 돌렸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날뛰었다. 문을 열자마자 수민이는 상처 입은 작은 동물처럼 떨며 내 품에 쓰러졌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그녀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다. 수민아, 무슨 일이야? 딸?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문간의 노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모습을 본 나는 경악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왼쪽 눈은 보라색으로 멍들어 부어 있었고 거의 뜨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숨기려는 뒷배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제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그의 내연녀 때문에요. 수민이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하더니 이내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딸, 내 손으로 키웠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이가 지금 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부축했다. 소파에 눕히고는 주방으로 달려가 젖은 수건과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움직이지 마, 딸. 어디 좀 보자. 나는 마음속에 혼란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다. 선홍색의 피는 내 심장을 찢는 듯 따끔거렸다. 상처는 깊었다. 단순히 피부밖에 상처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동반하고 있는 듯했다. 수민이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치웠다. 그녀의 상의를 들어 올리자 오, 세상에. 나는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다. 크고 검푸른 멍이 그녀의 복부를 뒤덮고 있었다. 마치 여러 번 심하게 맞은 듯했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 주먹들이 내 몸을 때린 듯했다. 수민아,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한 거야? 박준혁이지. 그렇지?
나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울었다.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화를 들었다. 머릿속에 이미 외워두었던 동네 응급실 번호를 눌렀다. 김민재 의사 선생님, 준비 좀 해주세요. 딸을 데리고 갈게요. 나는 급히 말했다. 내 차는 브레이크 수리 때문에 정비소에 있었으므로 나는 택시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수민이 옆에 앉았다. 그녀가 추워할까봐 담요를 덮어주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계속 번쩍였다. 박준혁의 부재 중 전화 7통과 잠금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함부로 입 놀리면 모든 걸 잃을 줄 알아. 이년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휴대폰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다. 그가 또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수민이는 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당황하며 휴대폰을 낚아챘다. 엄마, 보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에 찬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안심시켰다. 내가 여기 있어, 딸.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이 일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택시가 도착했다. 나는 거에 서 있지 못하는 수민이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한 팔로는 그녀를 지탱하고 다른 팔로는 급하게 챙긴 가방을 들었다. 병원으로 가는 줄 내내 수민이는 내 어깨에 기대몸을 웅크린 채 미안해, 엄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왔어. 라고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녀가 말하는 한마디가 내 심장에 칼처럼 박혔다. 나는 그녀의 엄마였다. 평생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그녀는 내가 한때 신뢰했던 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택시는 병원 앞에 멈췄다. 붉은 네온사인 간판에 차가운 흰빛이 응급실이라는 글자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거의 서 있지 못하는 딸 시민이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지막 힘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배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그녀가 느끼지 못하게 하려 했었다.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나 자신도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당직 김민재 의사 선생님은 이미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민이를 보고 나를 보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간호사에게 내 딸을 진찰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나는 뒤따라 걸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간호사가 수민이의 얇은 겉옷을 벗겼을 때 나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얼굴의 상처 외에도 그녀의 어깨와 손목에도 잔혹한 흔적들이 가득했다. 보라색과 붉은색 몸들이 말없이 고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고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를 했었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고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를 잡고 김민재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상처를 꼼꼼히 기록했다. 갈비뼈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그는 무겁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있는 수민이를 보았다. 그녀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래층 접수대로 내려가 치료 서류에 서명하고 선불금을 지불했다. 내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었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수민이가 내 집에 온 직후 이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박준혁일 수밖에 없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가 그런 짓을 한 후에는 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었다. 경실로 돌아왔을 때 수민이는 피곤했는지 반쯤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옛날의 수민이를 떠올렸다. 마당에서 나를 쫓아다니며 엄마, 저 좀 보세요. 이제 그 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처와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잠든 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박준혁 같은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자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는 단호한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 딸이 다시는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수액을 다 맞고 상태가 안정된 후 나는 수민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해 침대 옆에 놓아주고 그녀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왔다. 나는 문간으로 가서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다가 맞은편 이웃 최미숙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아주머니는 급히 달려와 다급하게 물었다. 이지영 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고 대충 수민이가 남편에게 맞아서 집에서 쫓겨나 새벽에 나에게로 피난 왔다고 설명했다. 최미숙 아주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감히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해요? 정말 못된 놈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게 든든한 아군이 생겼음을 느꼈다. 문득 최미숙 아주머니 집 문 앞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최미숙 아주머니, 댁 감시 카메라에 어젯밤에 뭔가 녹화된 게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앱을 열어 영상을 보여주었다. 내 휴대폰으로 수민이가 우리 집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며 희미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던 장면을 녹화했다. 그 장면을 보니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아파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최미숙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그저 내 손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 아이를 위해 정의를 찾아주세요. 이지영 씨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가지런히 걸려있는 경찰 제복을 보았다. 파란 셔츠, 카키색 바지, 벨트, 그리고 총집. 모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나는 옷 한 벌 한 벌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거친 천의 감촉을 느꼈다. 나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단추 하나하나를 채우고 벨트를 조였다. 모든 동작이 마치 맹세와도 같았다. 나는 단지 수민이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경찰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그녀를 보호할 것이다. 옷을 갈아입은 후 나는 전화를 들었다. 우리 집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들렸다. 여보세요? 나는 간결하게 말했다. 이정우 변호사님, 계획을 실행해 주세요. 당장.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이지영 씨, 확실합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완전히 확실해요. 준비해 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걸어갔다. 서랍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수민이가 자고 있는 침대 옆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있는 모든 상처를 찍기 시작했다. 터진 입술, 멍든 눈, 복부의 멍.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나는 단순히 신체의 상처뿐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를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진을 다 찍은 후 나는 식탁에 앉았다. 모든 서류와 최미숙 아주머니 댁 영상이 담긴 USB를 펼쳤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백업했다. 화면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며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수민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정의를 위해서였다. 최미숙 아주머니 댁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백업하는 동안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민이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부어 터진 입술은 여전히 붉고 찢어져 있었고 꿈속에서조차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닭곰탕을 끓였다. 양파와 허브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쟁반을 침대 옆으로 가져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란 듯했다. 엄마. 그녀는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먹어야 해. 수민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보더니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고 힘들게 삼켰다. 그런 그녀를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민이는 빛나는 소녀였다. 늘 웃으며 집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이제 그녀는 여기에서 산산조각 난 채 자신의 그림자처럼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병원에 데려가 배의 멍을 다시 한번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김민재 의사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우리를 맞았다. 얼굴은 심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뇌출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요청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대기실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새벽 1시 2분 수민이가 우리 집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장면을 보니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아파왔다. 마치 그 밤을 다시 겪는 것 같았다. 나는 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비밀번호로 보호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수민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박준혁에 대항할 증거의 벽을 세우는 것임을 알았다. 바로 그때 수민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민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휴대폰을 낚아채 즉시 전원을 껐다. 수민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그 사람이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그의 이름만 언급해도 그녀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내가 여기 있어. 딸.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시계를 보았다. 거의 10시였다. 나는 수민이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내가 미리 준비해둔 다른 유심칩으로 교체했다.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그가 다시 그녀를 위협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싶었다. 몇 분 후 CT 촬영 결과가 나왔다. 수민이의 연조직에 여러 곳 심한 타박상이 있지만 다행히 뇌출혈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수민이의 몸의 상처는 아물겠지만 그녀의 영혼의 상처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후 이정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의료 기록과 이웃집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오후에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증거를 정리하자고 했다. 그와 동시에 최미숙 아주머니가 따뜻한 닭곰탕 한 냄비를 들고 우리를 찾아왔다. 수민이 몸보신 시키세요.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인이 필요하면 저를 포함시켜주세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지지를 느끼며 내 마음도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 수민이는 쉬려고 했지만 계속 악몽에 시달려 깨어났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그녀는 그저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박준혁이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이나영은 저 구석에서 비웃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이나영이 누구요? 나는 분노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민이는 희미한 목소리로 이나영이 박준혁의 내연녀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와 노골적으로 과시하며 박준혁을 자극해 자신에게 화풀이하게 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칼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한때 박준혁과 한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그가 내 딸을 잘 보살펴줄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자기 집에서 그녀를 모욕하게 했다. 침대 옆에 앉아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민이의 손목에 있는 멍을 가까이서 찍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시계도 함께 찍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찍을 때마다 나는 단순히 신체의 상처뿐 아니라 내 딸이 견뎌야 했던 고통을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사진들이 증거가 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내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오후에 나는 수민이를 데리고 이정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다. 서류 가방에는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멍사진, 의료보고서, 그리고 USB에 담긴 영상. 이정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매우 견고한 기반입니다. 이제 그가 공개적으로 외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그는 도망갈 곳이 없을 겁니다. 나는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상심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박준혁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수민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박준혁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그녀를 두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를 최미숙 아주머니 댁에 맡겼다. 내가 신뢰하는 이웃은 기꺼이 그녀를 받아들여 재워주고 그녀를 잘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무거웠다. 경찰 제복을 벗고 낡은 재킷과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증거를 찾는 경찰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 했었다. 서랍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확인한 후 낡은 차를 몰고 나섰다. 타이어가 한 번 돌 때마다 나는 이 길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수민이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정의를 위한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한마음 동네의 별밤 포차 근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다. 수민이가 박준혁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말한 곳이었다. 가게의 네온 사인이 길모퉁이를 밝히고 있었다. 나는 차 안에 몸을 숙인 채 카메라를 들고 기다렸다. 밤 8시쯤 박준혁의 은색 트럭이 나타났다. 그의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카메라를 켜 준비했다. 몇 분 후 한 여자가 길모퉁이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진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입술은 선명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손에는 담배 한 개비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도발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를 알아봤다. 그녀는 이나영이었다. 수민이가 나에게 말했던 그 여자. 박준혁은 차에서 내려 이나영에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그녀의 허리를 팔로 감쌌다. 이 광경을 보니 피가 끓는 것 같았다. 한때 우리 집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나를 장모님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다. 내 딸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침대에 누워있는데 말이다. 나는 연신 셔터를 눌렀다. 포차의 네온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그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내가 맞춰가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을 멀리서 따라갔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간판이 있는 작은 모텔까지. 나는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그들이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 몇 장을 더 찍었다. 그리고는 주차장으로 가서 박준혁 트럭의 번호판을 찍었다. 근처의 디지털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총알이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이것들이 그가 도망갈 곳을 없앨 것임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모든 사진을 비밀번호로 보호된 특별 폴더에 옮겼다. 이정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내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외도 사진을 확보했어요. 얼굴도 선명하고 차 번호판도 찍었어요. 이정우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주 좋습니다. 이지영 씨. 잘 보관하고 그에게 이 사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볼 수는 없었지만 정의의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최미숙 아주머니 번호로 수민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엄마, 방금 박준혁이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그 친구를 협박했대요. 너무 무서워요. 수민이의 목소리를 듣자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딸은 박준혁에게서 도망쳤지만 여전히 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최미숙, 아주머니 되게 잘 있어. 내가 그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그가 수민이를 해칠 방법을 찾기 전에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즉시 지휘본부 강태호 팀장님에게 연락했다. 그는 내가 신뢰하는 동료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최미숙 아주머니의 영상, 수민이의 의료 기록, 그리고 외도 사진, 순찰차를 보내서 그 동네, 특히 최미숙 아주머니 댁을 감시하게 해주세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호 팀장님은 주저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동의하기 전에 나에게 경고했다. 이지영 씨, 당신이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나는 그에게 감사하며 만약을 대비해 외도 사진 사본을 건넸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식탁에 앉아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상해 증거,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외도 사진을 분류했다. 파일 하나하나가 고발장이었다. 박준혁을 세상에 드러낼 또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고통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아들처럼 여겼고 수민이를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고 협박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여자를 위해서였다. 그 고통은 깊은 상처 같았다. 수민이의 멍을 떠올릴 때마다 아파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민이를 한지은 심리상담사에게 데려갔다. 이정우 변호사가 추천해준 분이었다. 수민이는 며칠 동안의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내 딸이 느릿느릿 고개를 숙인 채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했다. 나는 강한 어머니, 강인한 경찰이라고 자부했지만 내가 한때 신뢰했던 그 남자로부터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 고통은 깊은 상처 같았다. 수민이의 멍투성이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아파왔다. 내가 그곳에 앉아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오상현 씨였다. 부동산 등기소 담당자였다. 예전에 서류 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하고 다급했다. 이지영 씨, 전화로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하기 부적절하지만 방금 한 토지양도 서류에서 당신과 따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이상해서요. 시간 되시면 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인이와 나는 어떤 양도 절차도 밟지 않았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에 나는 즉시 일어섰다. 한지의 심리상담사에게 잠시 후 수민이를 데리러 왔다. 부동산 등기소에 도착하자 오상열 씨는 나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에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지난주에 이나영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인 전화도 하지 않으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심을 들이켰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나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수민이와 저는 어떤 것도 서류한 적이 없어요. 오산한 적이 없어요. 우리 것과는 전혀 안 되며 서류철을 나에게 건넸다. 서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즉시 물었다. 누가 이 서류들을 가져왔나요? 오산일 씨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직원들이 말하길 당신의 사위 박준혁 씨였습니다. 당신이 바빠서 그에게 절차를 맡겼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박준혁은 수민이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 서명을 위조하여 땅을 훔쳤다. 내 아버지의 유산, 우리 가족이 수년 동안 지켜온 것을 말이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오산열 씨에게 서류 사본을 요청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분명히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그를 도와 절차를 처리한 것 같아요. 내가 떠나기 전에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지영 씨, 이건 위험합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제가 당신에게 말해줬다는 것을 알게 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박준혁은 폭력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후에 나는 수민이를 심리치료실에서 데리고 왔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곧바로 이정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위조된 서류 사본을 들고 말이다. 이정우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보았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결정타입니다. 이제 사기 증거도 확보했으니 그는 도망갈 곳이 없을 겁니다. 수민이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다. 하지만 그녀에 듣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힘을 주려고 꽉 잡았다. 하지만 나 역시 내 고통과 싸우고 있었다. 그 땅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억이었다. 내 아버지의 땅이었고 우리 가족이 대대로 지켜온 것이었다. 박준혁은 감히 자신의 야망과 배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다. 그날 밤 나는 강태호 팀장님을 만났다. 위조된 서류 사본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심각했다. 당신의 증거는 매우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는 도망갈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서류를 내 침실의 작은 금고에 넣어 잠갔다. 시계는 자정을 훨씬 넘을 시간이었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박준혁을 생각했다. 그가 수민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한 모든 짓을 생각했다. 그 고통은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나를 태우면서도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이제 그와 직접 맞서야 할 때임을 알았다. 나는 수민이를 최미숙 아주머니 댁에 남겨두었다. 그곳이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강태호 팀장님은 사람들을 밖에 배치해 감시하게 했다. 그녀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경찰 제복을 벗고 낡은 재킷과 청바지를 입었다. 가방 속에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증거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수민이의 상처 사진, 이웃집 감시 카메라 영상, 병원 보고서, 그리고 위조된 토지 서류 사본. 나는 낡은 차를 몰고 박준혁의 전당포를 향했다. 타이어가 한 번 돌 때마다 나는 이 길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전당포 문이 열려 있었다. 기름 냄새와 담배 연기가 확 풍겨왔다. 박준혁의 부하 2명이 선반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들은 나를 흘끗 보았다. 그중 한 명이 비웃듯이 웃었다. 어머니 오셨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안쪽 사무실로 곧장 걸어갔다. 박준혁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무 책상 위에는 만원권 지폐 뭉치가 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경찰 장모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사위를 찾아오셨네.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싸우거나 잡담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았다. 페이지 하나하나가 고발장 같았다. 수민이의 멍사진, 최미숙 아주머니 댁 감시 카메라에 찍힌 내 딸이 새벽에 울던 영상, 그리고 그가 감히 나와 수민이의 서명을 위조한 서류사본. 박준혁은 서류를 흘끗 보았다. 그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곧 비웃는 듯한 미소로 자신감 있는 표정을 되찾았다. 이런 쓸모없는 종이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변호사가 당신 변호사보다 훨씬 강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차갑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누가 옳은지 보고 싶으면 법정에서 보자. 그는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 동네에서 누가 감히 나에게 맞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오만한 눈을 똑바로 보았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마. 뭔가의 두 놈이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경찰 신분증을 내보였다. 그들은 즉시 멈춰 섰다. 눈빛은 흔들렸다. 박준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치며 거의 소리 질렀다. 네 딸은 약해. 그녀는 혼나야 마땅해. 그리고 그 배지가 너를 영원히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 말을 듣자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감히 그가 수민이 내 딸,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딸이 혼나야 마땅하다고 말하다니. 감히 그 멍들에 대해 수민이가 고통 속에 도망쳐야 했던 밤들에 대해 변명하다니. 나는 그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다.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서류를 가방에 넣고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몸을 돌려 단호하게 말했다. 분명히 해둘게. 이제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 당신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당신을 혼낼 거야. 박준혁은 내 뒤에서 소리 질렀다. 감히 그 문을 나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내 장모가 아니야. 그때 가서 날 탓하지 마. 나는 멈춰 서서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두려움은 한 조각도 없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도 내 딸의 남편이 아니겠네. 나는 거리로 나섰다. 바람이 흙길에 먼지를 일으켰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이정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소송을 제기할 때가 되었어요. 이정우 변호사는 침착하지만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가 전력을 다해 반격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볼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박준혁과 전당포에서 긴장된 대치 후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들불처럼 동네에 퍼져나갔다. 이른 아침 나는 채소를 사러 재래시장에 가서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었다. 하지만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구석 저판에 두 여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수민이 그 아이가 분명히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남편한테 말대꾸를 많이 해서 맞았다고 하더라. 나는 그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경찰 배지를 이용해서 사위를 괴롭히는, 즉시 입을 다물었지만 마치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양 그들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이 말을 듣자 칼날이 내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매일 아침 나에게 인사하고 수민이가 어렸을 때 미소 지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쉽게 박준혁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눈물이 고이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했었다. 정호의 이정우 변호사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내 앞에 놓았다. 목소리는 무거웠다. 박준혁이 방금 서진우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변호사입니다. 그가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민이가 모든 것을 꾸며내서 박준혁을 갈취하려 했고 당신이 경찰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여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소장을 집어들었다. 서진우 변호사의 파란 잉크 서면이 고였다. 종이 위의 글자들은 수민이와 나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같았다. 마치 우리가 나쁜 사람이고 박준혁의 삶을 망치려 하는 사람인 양말이다. 수민이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이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녀를 보니 내 마음이 조여드는 듯했다. 수민이, 내 사랑하는 딸은 이제 몸의 멍뿐만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방까지 견뎌야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힘을 주려고 꽉 잡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작은 동네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온 세상이 우리를 등진 것 같았다. 오후에 나는 수민이를 데리고 최미숙 아주머니 댁으로 갔다. 골목을 지나는데 박준혁의 부하 몇 명이 거기 서서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이 턱을 치켜들고 비아냥거렸다. 조심해. 여기 사람들은 당신보다 박준혁을 더 믿으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민이의 손을 꽉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지만 그 말들은 돌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고 전례 없는 고독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즉시 강태호 팀장님에게 전화해 이 위협에 대해 알렸다. 그는 밤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걱정스러워 보였다. 이지영 씨, 조심하세요. 그 자식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내가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길모퉁이 작은 가게에 들러 먹을 것을 좀 샀다. 가게 주인 7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나지막이 말했다. 이지영 씨, 조심해요. 모두들 당신이 모든 것을 꾸며내서 사위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소문내고 있어요. 이 말을 듣자 온몸에 냉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한때 내 이웃이었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가게를 나설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문 밑에 이름 없는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흘려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입 닥쳐. 그렇지 않으면 네 딸을 잃을 거야. 나는 쪽지를 집어들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나는 분노했다. 박준혁이 감히 내 딸을 위협하다니.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조종당하다니. 나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증거 파일에 넣었다. 늦은 밤 나는 이정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를 급히 만났다. 그는 협박 편지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가 더러운 수를 쓸수록 무덤을 파는 겁니다. 하지만 여론이 그 편에 서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바꿀 결정적인 한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나영을 언급하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타오르는 것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희망의 언급하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희망의 바자.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사무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수민이를 생각했다. 그녀의 몸에 난 멍들을, 우리를 질식시켰던 거짓말들을 생각했다. 그 고통은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나를 태우면서도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박준혁이 이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거짓말이 진실을 가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전당포에서 긴장된 대치 다음 날, 나는 이나영이 시내 중심가 길 끝에 있는 작은 술집에 자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것이 게임의 흐름을 바꿀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박준혁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을 뒤집을 기회였다. 나는 헐렁한 재킷을 입고 모자를 써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컨트리 음악 소리가 궤청을 울렸다.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떠다녔고 맥주와 데킬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어두운 구석 테이블을 골라 앉았다. 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밤 10시쯤 그녀가 나타났다. 짧고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입술은 선명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손에는 칵테일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일부러 꾸민 듯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가 내 딸을 고통받게 한 여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박준혁의 게임 속 한낱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이나영은 눈썹을 치켜떴다.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누구세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다. 안에는 박준혁이 꾸민 위조된 토지, 서류 사본과 이나영의 통장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누적된 빚과 압류될 위험이 가득한 내역서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간결하게 말했다. 나는 박준혁의 장모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 편에 선다면 당신은 그와 함께 가라앉을 겁니다. 하지만 협조한다면 당신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나영은 비웃듯이 웃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 서류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양도 서류에 위조된 서명과 그녀의 빚이 빨간 글씨로 적힌 것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경찰서장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당신은 사기, 위증, 심지어 추명까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합니까? 이나영은 한동안 침묵했다. 칵테일 잔을 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려는 듯 잔에 담긴 술을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혁이 저에게 땅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고 제가 모든 것을 갖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는 저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을 듣자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이나영은 잘못했지만 그녀 역시 박준혁의 조종에 넘어간 또 다른 희생자였다. 하지만 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 말했다. 그저 그녀에게 말하세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바로 그때 술집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준혁의 부하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와 이나영이 함께 앉아 있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들은 불길한 얼굴로 다가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싸우고 싶어? 그럼 해봐. 희미한 불빛이 신분증에 비쳤다. 두 사람은 멈춰 섰다. 천천히 문 쪽으로 물러났다. 눈빛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다. 이나영은 숨을 헐떡였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심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봤죠? 박준혁은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함께 끌어내릴 뿐이에요. 이나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증언할게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해요. 나는 많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나는 즉시 강태호 팀장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이나영을 숨길 안전 가옥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술집을 나섰다. 춥고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마음속 깊이 거대한 안도감을 느꼈다. 판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박준혁은 방금 가장 중요한 말을 잃었다. 재판 당일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아직 어두웠다. 아직 어두웠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맑은 닭곰탕을 끓였다. 부드러운 향기가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듯했다. 쟁반을 침대로 가져갔다. 수민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좀 부어 있었다. 입술은 찢어져 있었다. 그녀를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깨웠다. 딸, 뭐 좀 먹어. 그래야 힘이 나랬다. 딸, 나지막이 말했다. 수민이는 피곤한 눈으로 눈을 떴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혀주고 목에 아직 보이는 멍을 가리기 위해 얇은 스카프를 둘러주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더 이상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수민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았다. 집 밖에는 강태호 팀장님이 이미 순찰차를 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심각했지만 따뜻했다. 호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지영 씨. 오늘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동네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박준혁이 코 때린 소문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나는 오늘 싸움이 그를 상대로 한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되찾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법원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박준혁을 보았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옆에 있던 서진우 변호사는 침착해 보였지만 나는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나영도 그곳에 있었다. 박준혁에게서 멀리 떨어져 팔짱을 끼고 멍한 눈으로 서 있었다. 그녀를 보니 술집에서 그녀를 설득했던 그 밤이 떠올랐다. 나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지만 오늘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수민이의 손을 잡고 법정으로 안내했다.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낡은 나무 벤치가 사람들이 앉을 때마다 삐걱거렸다. 나는 맨 뒷줄에 최미수가 아주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정윤석 판사님이 들어오자 법정 전체가 일어섰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정우 변호사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증거 하나하나가 법정 앞에 제시되었다. 수민이의 상처 사진, 김민재 의사 선생님의 상처를 자세히 묘사한 보고서, 최미숙 아주머니 댁 감시 카메라에 찍힌 수민이가 새벽에 울던 영상, 그리고 오상현 씨가 우리에게 제공한 위조된 토지 서림이 들리는 것을 토지 서류였다. 이정우 변호사가 화면에 영상을 재생하자 수민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자 나는 옆에 있는 수민이를 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한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고 살짝 눌렀다. 마치 내가 여기 있다고, 영원히 여기 있을 거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진우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민이는 모든 것을 꾸며내서 제 의뢰인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지영 씨는 경찰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여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말들은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수민이의 멍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정우 변호사는 나에게 침착하라고 손짓했다. 그는 박준혁의 협박 메시지를 대형 화면에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입 닥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갈아치울 테니까.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수민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가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몇 달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눌러 내 힘을 조금이라도 줄여 했었다. 그리고 이나영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망설이는 눈빛으로. 박준혁이 저에게 땅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선명했다. 그는 저에게 양도 서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했고 모든 것이 잘 처리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가 아내의 서명을 위조해서 퇴장시키겠습니다. 박준에서 땅을 훔친 경을 위조해줘서 박준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 법정 경위들은 계속 증언했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준혁의 거짓말을 부수는 망치 같았다. 그녀를 보니 안도감이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통도 느껴졌다. 이나영은 한때 수민이의 고통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법정 앞에서 선서했다. 나는 사람들을 똑바로 보았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경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누구도, 심지어 제 사위조차도 제 딸을 파괴하고 겁을 조롱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박준혁을 가리켰다. 눈에는 한 조각의 두려움도 없었다. 저 남자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학대자와 사기꾼일 뿐입니다. 법정 전체가 웅성거렸다. 한때 박준혁을 믿었던 몇몇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최미숙 아주머니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마침내 정윤석 판사님이 일어나 판결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선명했지만 나는 모든 단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나는 그가 수민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박준혁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으며 토지 양도를 무효화하고 가정폭력 및 고리대금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의 사건을 이송했다는 것만 알았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박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모든 기운이 사라진 듯했다. 서진우 변호사는 말없이 안경을 벗어 땀을 닦았다. 나는 수민이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났다. 정오의 햇살이 법원 계단에 찬란하게 쏟아졌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이지영 씨가 이겼어. 정의가 이겼어.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이 승리가 수민이가 겪은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오늘부터 그녀가 자신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재판 당일 오후 정윤석 판사님이 판결을 낭독하자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터져나왔다. 나는 그의 모든 단어를 듣지 못했지만 박준혁이 의자에 주저앉아 창백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판결은 수민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박준혁의 자산 동결, 위조된 토지 양도 무효화, 그리고 가정폭력 및 고리대금 혐의 조사를 위한 검찰 이송이었다. 내가 수민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설 때 정오의 햇살이 계단에 쏟아졌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이지영 씨가 이겼어.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만 들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다.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흉터처럼 말이다. 그날 오후 경찰은 박준혁의 전당포로 가서 그를 체포했다.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 구경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야유를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면전에서 그를 욕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음날 아침 지역신문에 수갑을 차고 있는 박준혁의 사진이 실렸다.
전당포 사장, 폭력 및 토지 사기, 혐의로 체포라는 제목 아래였다.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기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한때 우리 집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나를 장모님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가 이제 자신이 한 모든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상실감으로 대체되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고통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이나영은 재판 후 며칠 만에 동네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큰 도시로 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수민이 고통의 일부였지만 결국 진실을 선택했다. 박준혁의 부하 2명, 스스로를 깡패라고 칭했던 그들도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동네는 갑자기 훨씬 더 평화로워졌다. 더 이상 증오에 찬 시선도, 말없는 위협한 시선도. 하지만 박준혁이 수민이와 내 마음에 남긴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수민이는 나와 함께 살러왔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엄마, 그 사람이 왔어요. 하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딸. 이제 안전해. 하지만 수민이를 보며 나는 수년 전의 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나 역시 내 고통에 대해 침묵했다. 나는 매주 그녀를 한지은 심리상담사에게 데려갔다. 한지은 심리상담사는 수민이의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그녀가 악몽에 맞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도와주었다. 몇 주 후 나는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수민이는 외출할 때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시장을 지날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녀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을 들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마치 옛살이 다시 이진했다. 그녀는 다녀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노래는 바람처럼 부들을 불렀다. 동네 사람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한때 의심하고 박준혁의 소문을 믿었던 이웃들이 이제 나에게 인사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가와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이지영 씨, 저희가 진실을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망하지 않았다. 박준혁의 거짓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네 엄마 잘못을 이해했다.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에게 맞설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최미숙 아주머니는 달콤하니는 달콤하니였다. 그 암울했던 날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량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나는 경찰서에서 계속 일했다. 매일의 일상 순찰은 내 의무를 상기시켜 주었다. 폭력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는 다른 여성들이 침묵을 깨도록 돕겠다고 더욱 결심했다. 한 번은 경찰서 밖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내 딸도 겪었어요. 나도 한때 침묵했지만 오늘 나는 침묵이 괴물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소녀는 나를 보았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 몇 달 후 수민이는 다시 일할 만큼 강해졌다고 느꼈다. 그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새로운 회계 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날 밤 그녀는 늦게 돌아왔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엄마, 저 그 일자리 얻었어요. 나는 일어나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둘 다 울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수민이가 태양처럼 미소 짓는 것을 보니 마당에서 나를 쫓아다니며 엄마, 저 좀 보세요. 하고 외치던 어린 소녀가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되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현관에 앉았다. 바람을 시원하게 불었다. 나는 수민이가 문 앞에 쓰러져 얼굴에 멍이 가득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박준혁이 그녀에게 한 짓을 말하던 그 밤을 떠올렸다. 몇 달간의 싸움, 잠 못 이루던 밤들, 거짓말과 온 동네의 불신 앞에서 내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러다가 나는 오늘 수민이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정의는 때때로 늦게 오지만 올 때면 당신에게 숨 쉬고 웃고 심지어 미래까지 되돌려줄 수 있다. 나는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있었다. 수민이가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계속 싸울 이유를 찾았다. 내 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들을 위해 나서야 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말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제 복수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알려주세요. 얼마나 멀리 퍼져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